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평창 올림픽이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에서 인상적인 순간 하나 선정하라고 한다면 태극기 위안과 애국가 제창 때 북한 수반 김영남과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 그리고 북한 응원단이 기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이 남한에서 태극기와 애국가의 공개적 이해를 표하는 장면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가장 부하가 치민 장면은 한반도기를 든 우리 선수단 입장 때였습니다. 겨우 저 몇 분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떠든 자들과 그걸 또 심각한 표정으로 보도해준 언론들이 생각나서 말이죠. 단일팀에 거품 물었던 자들 중에 정작 그 경기를 챙긴 사람들 없어요. 실제로 그들은 그 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용한 거지. 어제는 또 북한 응원단 가면이 김일성이라며 난리 났었죠. 최고 존엄의 사진을 그렇게 막 다룬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탈북 예술인들의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보수가 시비를 거는 수준 너무 유치합니다. 가면 하나에 그렇게 난리더니 개최국 선수단이 입장하는데 박수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던 미 펜스 부통령과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그냥 침묵합니다. 보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다운 보수가 없는 게 문제지.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개막식은 보셨어요? 네. 개막식 때 제일 재밌었던 장면은 뭐였습니까? 예, 말씀하셨던 장면도 인상적이었고요. 어쨌건 간에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던 장면을 빼놓을 수가 없죠. 김연아 전 선수예요. 예, 거의 뭐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거라서요. 김연아 선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도 김연아 씨라고 표현해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직함이 없으니까. 네. 소개할 때 사람들이 그 아나운서들도 김연아 전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예, 선수라는 호칭에 내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냥 김연아 씨 하면 될 텐데. 자, 그 판소리 장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난입한 사람도 있었죠. 예. 스토리가 튄다는 장면 없었어요? 스토리요? 글쎄요, 인면조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긴 했었는데요. 저는 인면조보다 뭡니까. 아이가 커서 로봇을 만드는 어른이 된다는 장면 있잖아요. 예. 이건 뭐지 하고 빵 터졌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이건 좀 뜬금없다. 근데 어쨌든 김영남 김여정. 예. 제가 알기로는 남한에서 이렇게 최고위급 인사가, 예. 태극기 애국가에 기립하는 거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고요. 예, 탈북자 출신 기자인 동아일보 주성화 기자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북한에서는 정치범으로 몰릴 일이라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우리 언론이 이게 썼어야 되는 장면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썼어야 되는 장면이 펜스 부통령과 아베가 우리가 주최국 아닙니까? 개최국. 응? 개최국이고 바로 옆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서 박수치고 있잖아요. 아니, 북한 선수들도 거기 껴 있으니까 무슨 찬양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일어서기라도 해야지. 진짜 옹졸한 장면이었거든요. 그거 두고 앉아가지고 뭐하러 왔어요? 남의 잔치에 초치려고. 초대받아서 왔는데 옆에 개최국 대통령이 박수치고 있으면 최소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같이. 진상이에요, 진상. 진짜. 그리고 이게 보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비난하고. 사실 미국 부통령은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긴 해요. 네, 그거 잠시 후에 저희가 민이랑 인터뷰, 미국에서 부통령이 가지는 이상 인터뷰해 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웨스트윙이라는 미드 있었잖아요. 네,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요. 그 미드에 나오는 조크 중에 부통령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 2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생 못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명은 원양어선 멀리 선원으로 팔려나가서 못 찾았고 또 한 사람은 부통령이었다고. 그 정도로 존재감이 없다라는 그러니까 의미인 거죠. 존재감이 완전 없는 게 부통령인데 그래서
펜스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떠들도 신경 쓸 건 없어요. 없긴 한데 그 우리나라에서 보도하는 거 웃긴 겁니다. 펜스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미국에서 대외 정책에. 자기 혼자 정치하고 가는 거지. 자기 정치하는 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왔으면은 옆에서 일어서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이런 보도도 없고 보도됐어야 하는데 보도되지 않은 것들도 있고 보도할 필요 없는데 보도한 것도 있어요. 예. 네. 그 얘기 좀 더 다시 하고. 첫 번째 뉴스 뭡니까? 너무 오래했네. 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했습니다.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 제안인데요.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 나가자라고 답했습니다.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파격적인 것 같긴 하고,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고쳐방정식이죠. 여기까지 오는 도 쉽지 않았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네, 지난해 저희가 전해드렸던 뉴스를 생각해보자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죠, 이제. 대북 관계도 문제고, 대미 관계도 문제고, 뭐, 북미 관계도 문제고, 일본은 계속 회방을 놓고 있고, 아베는 뭐,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는 말까지, 자기가 뭔데 자꾸 군사훈련을 하라 마라 하고, 북한 가면 안 된다니, 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출마를 해요. 그렇게 우리나라 정책에, 관여하고 싶으면은, 귀화를 한 다음에 출마를 해요, 아베는. 출마도 당선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당선은 불가능하죠. 어쨌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말이죠. 예. 귀화한 다음에 출마를 하라. 실제 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잠시 한 사이 자리에서도 또 그런 말을 했다고. 예, 한미 합동 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두고 아베 총리가 이야기를 하자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우리의 주권 문제이고 또 내정 문제라면서 아베 총리가 이를 직접 거론하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걸 뻔히 알면서도 바보 아닙니까? 와가지고 남의 나라 군사훈련에 대해서 아니 자기 혼자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논평이니까. 근데 상대국가 대통령한테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네 알겠습니까 그럽니까? 정상회담 같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의제를 꺼내들었다는 것 자체가요 좀 황당한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례하고 건방지고 그리고 무식한 거예요. 이런 말을 꺼낸다는 자체가 우리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그 나라 군사훈련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요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미국한테는 완전 딸랑이에요, 딸랑이. 미국 펜스 대통령한테 딱 붙어가지고 펜스 대통령이 뭐 리셉션에 지각하니까 또 같이 지각하고 개막식 때 앉아있으니까 또 같이 앉아있고. 생각해보면 정말 자국민이 보면 치욕적인 거거든요. 이쪽은 총리 아닙니까? 예? 일국의 수상이고 이쪽은 부통령이에요. 부통령은 정치적으로 바지예요, 바지 원래. 그 뒷공무니만 쫓아다닌 거예요, 이건. 이게 일본 언론이 비아냥을 해야 될 뉴스인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 언론이 다루지 않은 뉴스예요. 예. 아베의 바보짓 이런 거. 또 있어요. 제가 이제 포탈 쭉 보다가 느낀 건데, 북한 공연단 공연하는 맞은편에서 뭐 인공기 불태우고 하는 보수단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포탈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건 또 메인에 걸어주고, 이번 올림픽을 상징하는 어떤 장면들, 이런 거는 또 안 걸어줘요. 예를 들어서, 어제 봤던 사진 중에 가장 저는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 선수 응원하는 북한, 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 나오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스키의 에슬론인가? 하여튼 그런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에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 칸트리 이 종목에는 우리가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거의 이제 뒤에 혼자 뒤쳐져 있으니까 김은호 선수인가요? 그 선수를 북한 코치진이 막 둘이 서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꼴찌니까. 아무도 없는데 북한 코치진 두 사람이 서서 응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서론에서. 굉장히 이번 올림픽을 상징하는 한 장면으로 남을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사진인데 인공기 불태우는 사진을 메인에 걸어주고
이런 사진을 안 걸어준단 말이죠. 이건 문제예요. 혼자 너무 떠들었네? 스키애슬론, 예. 스키애슬론이라고 우리 제작진이 그러네요. 예. 하여튼 크로스 컨트리 장목이에요. 스키 타고 이렇게 쓸데없이 막 오래 걷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을 못 봤네요. 정말 찾아보겠습니다. 예, 정말 쓸데없이 걷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종목에, 우리 선수가 혼자 뒤처지니까 북한 코치진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뒤에서 이제 응원하는 장면인데 굉장히 정적이고 인상적입니다. 검색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 실시간으로 안 듣고 다운로드로 저희 방송 보신 분들도 우리 선수 응원하는 북한, 예? 이렇게 딱 검색하면 연합뉴스에서 찍은 사진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하여튼 보도할 건 보도하지 않고 보도 안 할 건 보도하고. 아, 참. 다음 뉴스는 뭡니까? 뉴스 하나인데 너무 오래 걸렸네. 네, 북한 응원단이 지난 10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경기에서 남성 얼굴의 가면을 사용했는데요. CBS가 이를 김일성 가면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통일부가 이에 대해서 반박했는데요. 현장에 있는 북측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보도에서 추정한 그런 의미는 전혀 없었다. 또 북측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절대 표현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정파적 주장의 근거로 삼는 일이 없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요. 김일성 가면이 맞다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말 유치뽕이에요. 이거는 이 논란은 이제 북한 리영호라는 인민 배우를 딴 가면이라고 하던데 이 가사를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게 지금 보수의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게 가사가 남자가 여자한테 휘파람으로 구애를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설렜다. 네. 안타까운 휘파람 불었다. 집 앞에 지나가는데 가슴이 설렌다. 뭐 나도 모르게 휘파람 불렀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저희가 그래서 그 대목을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용이 복순이네 집 앞에 지나가는데 남자가 가슴이 설레서 휘파람 불었던 내용이에요. 예,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요. 이 가면을 꺼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보수의 주장대로 하자면 북한 여자 응원단이 남한에 와서 김일성 가면을 쓰고 김일성은 복순이네 집 앞에 지날 때 가슴이 설렜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거 여자 아이스하키 팀한테 불러줬다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좀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거 그냥 하하 재밌어 할 대목이거든요. 그냥 자기들 나름 유머 코드인 거예요. 이 노래 자체가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선수들이 여자 하키 선수들이고 자기들이 여자 응원단인데 이 노래는 그 신나니까 불러줘야 되겠는데 남자가 부르는 거니까 남자 가면을 쓴 겁니다. 일종의 퍼포먼스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기들 나름 유머 코드에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걸 갖다가 김일성 눈에다 구멍을 어떻게 뚫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바닥에 둔 가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의 가면이다. 본인들한테는 정신적인 뭡니까? 아버지 같은 종교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그 가면을 맞는 다음에 거기다 눈에다 구멍을 어떻게 뚫습니까? 아 진짜 내용으로도 앞뒤가 안 맞고 이 찌질해서 못 봐주겠어요. 이건 진짜 이 시비는. 또, 저는 일화를 보면서 보수가 이걸 시비 거는 게 한쪽 면에서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또 있었던 게 뭐냐면, 유승민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탈당할 때, 그때 걸려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사무실에서 떼가지고 가져가네, 못 가져가네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죠. 소위 존용 논란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존용이라고 불렀는데, 예. 진짜 촌스러워가지고, 사진이지 무슨 존용입니까? 근데 이제 그런 멘탈리티가 보수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은 김일성 주석이 틀림없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멘탈리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러면 그 눈에다 구멍을 뚫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예, 심지어 바닥에 내동동이 쳐진 것도 있었습니다. 바닥에 어쩌다 흘렸다고 쳐요. 그건 실수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사진에다 박근혜 사진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눈에 유승민 대표가
가면 쓰고 나옵니까? 네, 촛불 집회 때 그런 게 꽤 있었습니다. 그거 웃기라고 한 거고요. 아이, 진짜.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맞아야지. 예.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가장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김일성을 연상시킨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면서요. 가면 응원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예. 또 국민의당에서도 논평을 냈는데 김철근 대변인은 우리 국민과 언론이 김일성 가면으로 인식하면 김일성 가변인 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저는 보수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는 한편으로 웃기지만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거기서 국민의당이 또 튀어나와가지고 언론이 김일성으로 인식하면 김일성이다. 이게 말이 되는, 그러면 지난 대선 때 홍준표 대표가 토론회 때 안철수 대표한테 초딩이라고 했어요. 초딩이라고. 그리고 그러면 언론이 초딩 같다는 여론이 있어. 그 기사 쓰고 댓글로 안철수 초딩 이러면 안철수 초딩 되는 겁니까?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당에서? 말도 안 되는 논평을, 진짜 논평할 가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올림픽이 우리나라의 보수 또는 언론의 수준 또는 뭐 포털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든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올림픽이 그냥. 아주 올림픽이 성공할까봐 전전긍긍이에요, 다들. 정말. 망했으면 좋겠다.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 올림픽을 나중에 상징하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을 대표적인 후보 중에 하나다 하는 사진이 있어요. 우리 선수 응원하는 북한, 이렇게 포털에서 응원하시면 나오는 사진 한 장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아무런 설명이 없이도 모든 게 설명이 되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이때까지 며칠 안 됐지만 본 사진 중에는 가장 인상적이었다. 이 올림픽에 더 시간이 다 갔네? 자, 올림픽 아닌 뉴스 하나 합시다. 예. 네,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요.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요한 뉴스입니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뉴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뇌물죄로 판단했다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스 주인이 이명박이라고 법리를 구성해야 기소할 때 이 뇌물죄로 보는 거거든요. 네, 당사자에게 직접 줬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지금 혐의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뇌물죄. 예. 미국의 법무보임인 에이킨 건프인가요? 네. 예, 에이킨 건프라고 합니다. 여기는 삼성전자 대리하던 원래 대형 로펌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여기서 다스 소송을 봐줬는데, 대리했는데, 수임 계약이 없다는 거 아니고, 돈을 하나도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 딱 걸린 거거든요, 이거. 여기 사건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건 삼성이, 그러니까 검찰이 지난 시간에 좀 엄청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갈 필요 없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근데 풀려났잖아요. 그렇죠. 수감돼 있다가. 여기 열받는 거예요. 막!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다.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MB께서 삼성한테 봐준 게 뭐냐 이 얘기가 이제 계속 이어져 나오겠죠. 예, 대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선 당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삼성이 받은 그렇죠. 특별사면이고요. 뿐만 아니라 2009년 7월달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인데요. 이두영 씨도 삼성용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배체제를 강화시켜줬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문제되는 4조 원대 그 차명 예산 있지 않습니까? 금융실명제 위반했는데도 과징금 안 물렸다고? 이거 그때 봐준 거예요, 또. 예, 그때 그렇게 해석했다라는 건데요. 뭐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어쨌든 명백한 건 다스 소송 비용을 왜 삼성이 내주냐 이거예요. 딱 걸렸어, 아주. 딱 걸렸고 앞으로는 요 사안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것이고 검찰이 여기까지 갔다는 건 이재용 부회장 석방, 아주 열이 받을 때를 받았다. 그런 사인으로 보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가 미니를 하나 준비했어요. 미니로 하시기에는 너무 전문가신데 김지훈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뭐냐면 부통령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 자, 우선 펜스 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초대받아서 개최국 대통령이 있는데 개최국이 입장하는데 그 옆에 박수도 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건 네. 이거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좀 예의 어긋났다라는 비판을 좀 받고 있죠. 물론 이제 잘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미국 보수주에는 예. 뭐 잘했다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사이트들, 네. 미국 사이트들 중에 좀 여론 뭐랄까요, 여론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미국 사이트 몇 개 있잖아요. 네. 뭐 레딧이나 뭐 이런 몇 군데 가보니까 거기서도 욕하고 난리 났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그래도 호스팅 컨트리가 입장을 하는데 네. 앉아있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것과 그리고 왜 그랬는지 다들 짐작은 하지만은 이게 어떤 국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존중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선수들이 입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게 선수들인데 그에 대한 존중을 보이는 거고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쫌팽이스럽게 뭐 9살짜리 뭐 초딩이냐 뭐. 그러니까요. 미국 내에서도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는 알겠는데 네.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고 어린애 같은 짓이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네, 하죠. 욕 많이 먹고 있어요. 네. 거기서도. 자, 그런데 미국 부통령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찮은 존재. 그게 원래 초대 부통령이자 2대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존 아담스가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지위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하찮은 게 부통령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대통령도 아주 큰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좀 힘들고 최근 들어서는 부통령이 큰 권한이 있었던 적이 있죠. 뭐 딕 체이니라든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통령이었고 바이든 부통령도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외교안보에 있어서 큰 이렇게 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주는 대통령이 그렇게 써먹으면 또 써지는 게 부통령인데 그렇죠. 안 쓰면 그냥 하는 일이 그 장례식장 가는 거예요. 맨날. 네, 결혼식도 가고. 그러니까 장례식 가고 결혼식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알려진 게 부통령인데 펜스 부통령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키우지 않으니까요. 펜스 부통령은 더더욱이 존재감이 없긴 한데 펜스 부통령의 정치적 성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펜스 부통령이 자신을 규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첫 번째로 크리스찬이고 두 번째로 보수주의자고 세 번째로 공화당원이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종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근본주의자. 보험주의. 흔히 말하는 그렇죠. 미국 내. 그래서 뭐 얘기하고 나면 뭐 되게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좋아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의 어떤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 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택이었죠, 사실. 기독교 근본주의자다. 네. 그래서 외교안보 쪽을 보완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건 아니고요. 뭐 체니나 뭐 바이든 부통령 했던 것처럼 그쪽의 아젠다를 끌고 나가고 뭐 의제를 선점하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이제 뭐 외교안보 라인에서 백악관을 보면은 이제 두 파가 갈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티스 국방장관하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제 한 라인이고 거기에 이제 켈리 비서실장이 좀 있고 그 다른 한쪽이 이제 맥메스터 국가안보부장과 같이 강성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매튜 포틴저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동아시아 선임 보좌관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강경파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오지 않았습니까? 왔었어요. 네, 5월에 때마다 왔었고. 기분 나빴어요. 하는 말이. 네,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좀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니키 헤일리 그 유엔 대사죠. 뭐 그렇게 뭐 외교안보 쪽에 많이 알진 않는데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고 굳이 펜스 부통령이 어느 쪽이냐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존재감 없지만 요번에 와서 했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보수적인 개신교가 가진 입장, 북한은 뭐 거의 뭐 악마의 국가고 악마 국가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근데 이 펜스 부통령의 한 말이 미국의 대외 정책에 영향을 좌지우지한다든가 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메신저 역할로 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본분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어쩌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건 자기가 다 하려고 펜스 부통령한테 가가지고 초치고 오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뭐 나쁜 경찰, 좋은 경찰 역할 이런 거. 그러니까요. 배드캅 하면서요. 가서 그 역할을 부여했고 그 역할에 딱 들어맞는 대단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발언으로 난리가 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근데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기독교가 제일 우선이다. 네. 자기를 지키는 원칙은. 그런 양반이 와서 북한은 악마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한 거죠. 그렇죠. 전혀 뭐 쳐다보지도 안 되고 뭐 상대를 하면 안 되고. 일어서도 안 되고 박수 쳐서도 안 되고. 네. 외교적으로는 빵점인데 우리 열받을 만하죠. 네.
실제 여기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없습니까? 펜스 부통령이 가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 바보였다, 뭐 이런 식의. 제가 이제 본 게 그 월스트리트저널하고 타임즈에서 나온 거, 뭐 그걸 이제 다른 데서 또 이렇게 계속 내니까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뭐 약간 이런 반응이 좀 있죠. 거기 가서 그렇게까지 했어 이런 거요? 예. 그리고 한국 측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좀 어떤 평화 무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뭐 펜스가 초를 쳤네, 뭐 약간 아주 막 비판을 강경하게 한다기보다 뭐 조금 팩트를 보도를 한 와중에 뭐 이렇게 그럼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뭐 약간 이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보수지들인데 사실 예. 보수자들은 이거 제대로 잘 못했네. 초를 치고 좀 잘하지 그랬어 세련되게 이런 분위기였다. 그렇죠. 뭐 보수들도. 여론도 약간 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화낼 만한 거예요. 걔네들끼리도 뭐 그렇게까지 하고 하냐? 뭐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 언론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두 기분 좋아야 되는 행사거든요. 아니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은 그렇다 치고 뭐 열렬히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두세 번 뚝뚝 쳐줄 수도 있잖아요. 그 옆에서 이제 따라서 일어나려다가 주저앉은 아베 총리도 좀 그랬죠. 맞아요. 그게 제일 웃겼어요. 일어나려고 보고 하다가 막. 부통령이 안 일어나네 다시 주저앉는 앞에.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니고 부통령인데. 그 부통령인데요 말이죠. 제가 그게 제일 웃겼어요. 급이 안 맞는 거거든요. 외교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부통령 왔는데 뭐 차관이 나가고 김영남이 왔는데 뭐 장관이 당연하고요. 그거는 급이 안 맞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예. 그 부통령을 뭐랄까요. 에스코트 한다고 할까요? 뒤에 따라다니면서 펜스 부통령 리셉션 늦게 가면 자기도 늦게 가고 지각하고 뭐 네. 가. 바보. 자, 펜스 부통령이 미국에서 외교적으로 가진 위상은 사실 드러난 바가 없다. 드러난 바가 없다는 건 없다는 거죠. 국내 정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내 정치용. 예. 특히 이제 보수 개신교들 상대로 그렇죠. 하는 국내 이 리셉션을 5분 만에 퇴장했다 이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보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그걸 굉장히 막 아주 비판하고 뭐 이런 것보다 그랬다더라 그러면서 뭐 비슷한 어조예요. 이런 이제 남북한 간의 뭐 화해 무드나 아니면 북미 간의 어떤 대화 모드 뭐 이런 걸 만들어 보려는 노력에 뭐 약간 뭐 찬물을 끼얹은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보도. 예. 바지 사상이니까요. 근데 그러한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긴 만나더라도 카메라 없는 데서 만나라. 예. 근데 아예 안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예 안 맞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카메라 없는 데서는 네가 요령껏 잘 네. 상황에 맞춰서 북한과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뉴욕타임즈인가요?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죠. 그런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해라. 우리 이 방송 용어는 하지만 유두리를 잘 발휘해가지고 카메라 없는 곳에서는 자기 영향껏 뭘 해라. 네. 뭐 이제 인사 나누고 얼굴 마주치고 뭐 할 말 있으면 하고 나 돌아와서 기뜸해다 이런 건데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약간 좀 굉장히 외골수의 원리 원칙주의자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주 원리 원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간 거죠. 그렇군요. 예. 이 북한이 제안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백악관의 반응이나 미국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아주 명확한 반응은 없어요. 근데 한국 측하고 뭐 면밀하게 뭐 조율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소리.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나가기 전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그 기자회견 비슷한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고위 관계자들의 이제 또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것은 한미일 간의 공조는 뭐 물샐 틈이 없다. 예, 굉장히 공고하다. 그리고 뭐 경제 제재도 계속될 것이다. 펜스는 안 보내는 게 좋겠어요. 물 많이 세요. 그렇군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나오신 김에 펜스 부통령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하러 나오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처한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뭐 썩 좋지는 않는데 늘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뭐 지금 뭐 굉장히 막 뭐 공세에 몰려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뭐 공세는 항상 이제 1년 정도 계속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새 그게 좀 익숙해진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제 국민들도. 약간 매너리즘에 빠졌고 예. 그리고 약간 지지율도 언론저축 위기 계속 이거군요. 예. 근데 뭐 지지율도 뭐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뭐 하도 뭐 경제가 좋다 그러는데 근데 요새 이제 금융시장이 좀 이제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으니까 좀 영향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지지율이 올랐다는 건 얼마에서 얼마까지 올랐다는 겁니까? 뭐 이제
40% 언저리쯤도 간다. 그 전까지는 이제 35에서 40의 박스권에 있었는데 이제 가끔씩 그걸 치고 올라가는. 40도 역대차 아닙니까? 뭐 그렇기는 하죠. 근데 뭐 이제 뭐 새삼스럽지도 않고 사실은. 이 익숙해지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맞아요. 예. 놀랍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미국 언론들이 미국 국민들 트럼프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예. 그 보던 얼굴이 계속 좀 익숙해지면 또 이게 선거도 있고 하니까. 너무 충격을 센 걸 계속 받다 보니까 웬만한 일을 충격을 안 받고 조금만 잘해도 잘하는 것도 있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에 대한 보도는 없어요? 아베 총리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뭐 펜스 부통령 얘기는 좀 있었는데 아베 총리 얘기는 글쎄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약간 크게는. 그렇군요. 왜 우리 언론에서는 이제 좀 얘기가 많은 거. 일본 언론은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해서 네, 그건 저희가 일본어를 잘하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예. 네. 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 대해서 잠깐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부회장의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판결문을 저희가 하나하나 뜯어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1심 때도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이정열 전 부서판사님 나오셔서 분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석방이 되기 때문에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판결문 분석 기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분석 기사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죠? 예,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오히려 이게 뭐, 쟁점이랄까, 그게 그 판결을 선고한 정영식 부장판사 쪽에 쏠리면서. 개인한테만 쏠렸지, 예. 실제 판결문이 어떻게 됐는지는. 예. 아니, 이미 사실 이정 부회장 그 석방과 관련해서 기사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일부러 올림픽 직전에 했다고 저는 보는데, 예, 네. 기회를 그렇게 잡았다고 저는 혼자 생각합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 덕분인지 뭐 그걸 노린 건지를 떠나서 실제 기사가 없어 이제 이재용 부회장. 예. 지금 한겨레에서 그래도 막 한 거의 매일 하나 정도씩은 올려주고는 있는데, 예. 뭐 다른 언론에서 거의 받쳐주지를 않는 데다가 한겨레에서도 쓸 수 있는 기사가 이제 좀 한계에 도달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 쓰시라고 저희가 전문가가 이제 오늘 다 할 수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네. 계속 하겠다는 예고를 미리 하고 분석을 할 텐데 방금 제가 짧은 단신을 하나 전해드리면 우리 선수 응원하는 북한이라고 하는 사진 좀 찾아보라고 했더니 지금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이게. 네이버 방심했어요. 월요일 아침인데 이렇게 근무 태만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선수 응원하는 북한 현재 네이버 실시간 검색 1위입니다. 예,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직 사진 보셨어요 혹시? 예. 아까 방송할 때 잠깐 예. 검색해 보셨죠? 저 검색어 1위에 올라가는데 저도 좀 기여를 한 셈이네요. 네. 사진 어떠셨어요? 보기 좋죠, 저요. 아니 사진 자체로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예. 그게 원래 그 퓰리처상 같은 거 이렇게 네. 시상할 때 보면 사진 한 장에 모든 메시지가 다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진이 좋은 사진이죠. 그런 사진입니다. 보면 이 호흡을판 서론에 거의 꼴찌거든요. 꼴찌인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남아 있으니까 이제 우리 선수들이 약한 종목인 거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북한 코치진만 몰뚱하게 나와서 추워 죽겠는데 주머니에 손 꽂고 응원하는 모습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히려 막 손들고 막 이렇게 플랜카드 흔들고 그랬으면 이 사진의 느낌이 좀 덜했을 것 같은데. 그 사진 보면서 이재용 부회장 판결 해설을 하려고 하는 우리 뉴스공장의 모습이 아닌가 혼자 남아가지고 차리고 하는 모든 국민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자, 자 해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해독을 하면서 굉장히 괴로우셨다고요. 일단 솔직히 저도 나름 그래도 판사 생활 20년 가까이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까 한겨레 그 말씀드렸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기사를 뭘 썼냐면 2월 8일자 기사인데요. 이제 한겨레에서 계속 내면서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문 3가지 오류라는 그런 기사를 내는데 여러 가지 그 오류 중에서 하나 이제 잡은 게 안종범
그 전 수석의 업무 수첩, 네, 이 증거 능력을 부정한 거. 네, 완전히 부정한 거. 예.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오랫동안 그 종범실록이라고 부르면서 그렇죠. 이게 법정에서도 계속 인정되고 예. 주요한 그 증거로 채택이 되면서 그게 인정되지 않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겨레 신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안종범 업무 수첩 배제 법조인들도 해독 필요 이렇게 지금. 해독이요? 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그럼 해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부터. 예, 일단, 지금 뭐 중요한 거는 일단 증거능력 자체가 다 지금 이제 날아갔는데, 날아가면서 이제 여기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좀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게, 이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전문 증거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한테 들었다. 예, 전에 들었다. 전에 들었다. 예. 예. 그러니까 전문 증거라는 것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증거 능력이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예. 왜냐면은 전에 들은 걸 얘기를 그렇죠. 해버리면 예. 그러면 원래 이제 그 말을 한 사람이나 내지는 그 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반대신문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사람을 그 반대신문을 하지 못하고 전에 들은 사람하고만 공방을 벌여가지고서는 이거는 진실에 접근할 수 없다. 접근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을 하고 이제 예외적으로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전문 증거라는 거하고 대치되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뭐 학문적으로는 원증거라고 하고 판례상으로는 본래 증거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에비던스. 예. 예. 그러니까 본래. 예. 그러니까 이게 전문 증거면 증거 능력이 없는데 본래 증거면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개념을 잡자면 뭐 이런 겁니다. 저기 이게 그럼 전문 증거냐 본래 증거냐 하는 게 그냥 일률적으로만 뭐 이런 거는 전문 증거고 이런 거는 본래 증거다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고 상황을 봐야 되겠죠. 상황에 따라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어준 공장장님이 육포를 훔쳐먹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뭐 김성태 원내대표가 했다고 쳐요. 예. 예. 그러면은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걸 나경원 의원이 들었다. 예. 그건 예. 완전 전문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일단 육포를 훔쳐드시면 절도죄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장장님이 절도로 기소가 됐어요. 예. 그래서 공장장님의 이 절도 범행을 증명을 하려고 나경원 의원이 출석을 해서 예.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 그랬다더라. 그러지 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내가 들었다 하면 이거는 전문 증거라서 증거 능력이 없어요. 예. 그런데 공장장님께서 이게 육포를 훔쳐드신 게 허위 사실이다, 날조다. 예.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게 허위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이다. 예. 그래서 김성태 의원이 기소가 됐다고 치면 예. 그때 나경원 의원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김성태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니까 목격자에 해당하잖아요. 예. 요건 본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예. 어렵네요, 근데. 예, 이게 이 개념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종범실록은 예. 뭐냐면 내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박근혜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본인 주장은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대로 받아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거예요. 예. 그 이제 진술에도 나오고 증언에서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피고인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받아 적었는데 그 받아 적은 내용이 뭐냐면 네. 만약에 그게 박근혜 피고인과 이재용 피고인 사이의 대화 내용을 적었다 예. 하면 그거는 전문 증거가 되는 거죠. 예. 박근혜가 전해준 이재용의 말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전에 들은 거니까 전문 증거가 돼요.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증거 능력이 없게 되지만 예. 요는 박근혜 피고인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예. 하는 거는 안종범 피고인이 겪은 거잖아요. 직접 적은 거. 그렇죠. 겪은 그러니까 거죠. 박근혜 피고인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건 전문 증거가 아닌 거죠. 그렇죠. 본래 맞아요. 증거죠.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도 뭐라 그러냐면 그 사실 자체 예. 이런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그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지금 안종범 실록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그렇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겨버린 게 뭐냐면 1심 판결에서 네. 이제 이 종범실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썼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것 자체, 네. 그다음 더 나아가서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위한 그런 정황 증거로서의 정황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때는 본래 증거로서의, 그러니까 전문 증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써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진실성은 사실 조금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도 전해 들은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고 그냥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라면 증거 능력이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사례로 들었는데 1심에서 앞부분은 맞고 뒷부분은 틀려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항소심에서 보기엔 뒷부분이 틀리거든요. 이거 여기서부터 헷갈릴 시간인데 예. 항소심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거 이렇게 해라고 네. 하는 지시가 적혀 있다면 그런 지시가 있었다는 거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 그렇죠. 예. 본래 증거다. 네. 그럼 여기서 날려버린 건 뭡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지시를 했고 예. 그 지시의 내용이 있잖아요. 예. 그 지시의 내용이 진실하다. 예. 진실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 그건 뭐냐면 박근혜 피고인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라고 예. 하는 거죠. 예. 그 부분은 모르는 거죠. 전해 들은 거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까지 증거 능력을 인정해 버린 거예요. 1심에서. 근데 2심에서는 어떻게 했냐? 2심에서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뒷부분이 이제 잘못됐으니까 예. 뒷부분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건 맞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사실 자체가 지시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는 거기까지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 판사님 너무 많이 깊이 들어가셨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혹은 이런 지시를 했다. 네. 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를 적어놨는데 그 네. 지시를 받았고 그걸 적은 거예요. 네. 그걸 부인해버렸다는 얘기는 그렇죠.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그런 말 했는데 안종범 수석이 자기 마음대로 딴 걸 적었다는 식으로 해석한 거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 그거는 이제 증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증명력의 문제라 그래서 이거 믿을 수 없다. 왜냐면 자기 가치가 들어갔으니까 이런 문제고 이거는 증거 자격의 문제라서 아예 그러니까 인정 자체가 이건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예, 이거는 증거로 채택할 자격 자체가 없는 거다. 고려 대상조차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수석이 대통령 앞에서 그대로 받아 적었는데 네. 이거 증거 안 돼. 그렇죠. 이건 네. 쳐다봐서도 안 되는 거야. 예. 이런 거라서 그러니까 요는 그거예요. 판사님 그러니까 시간 확보를 위해 가지고 네. 많이 나오시려고 너무 어렵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만큼 이게 어려운 문제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관한 것은 항소심 판단은 대법원 판결과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런 증거는 본래 증거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번 이재용 사건 항소심에서는 이걸 전문 증거라고 봐버렸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때까지 이제 그 법원에서 인정되는 판례와 정반대의 판결을 안종범 실록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렸고 네. 이것은 대법원에 가서는 뒤집어지기 딱 좋은 그렇죠. 항목이다. 예. 그런데 제가 하나 더 관심이 가고 있는 건 뭐냐면 빨리 말해야 되겠네요. 네. 이게 본래 증거냐 전문 증거냐 이거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뭐 말주변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잘 못 해드려서 그렇지 법조인 애들은 좀 어떻게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게. 법조인 애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거 고등법원에서 이거를 헷갈린다는 게 있을 수 없습니까? 이걸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바보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설마 이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보단 이거 뭔가 알고서 의도가 있구나. 네.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구구단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사 정세면 예. 네. 의도가 있는 거구나. 예,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법조인들께서 해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너무 무슨 말인지 이정열 부산판. 최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판결. 자, 언론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민원연 김원경 사무처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언론들의 삼성 관련 보도가 편향됐다는 건 뭐 어제 오늘의 그렇죠. 일이 아니고 네. 삼성 불리한 뉴스는 포털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경우도 다반사였고. 네네. 네. 삼성 보도는 딱 한마디로 불리한 거냐 그러면 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은 그런 게 보도될 때 있긴 있어. 짧은 순간. 예.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그거를 덮는 뉴스가 또 삼성 관련 그렇죠. 뉴스가. 예. 그리고 삼성이 홍보하고 싶은 뉴스가 있다. 그러면 거의 광고 수준으로 광고 영상을 만든 수준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의 불리한 뉴스는 포털에 노출 잘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삼성에게 불리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은폐는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홍보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와요. 네, 같이 오고 그리고 불리한 내용 중에서도 정말 이건 막아야 된다 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은 이제 회피하고 수위를 낮추고 보도는 하긴 하지만 본질을 말하지 않는 이런 보도들이 이게 나오고 이중 있죠. 필터링이에요. 일단 원소스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들이 그렇게 다루고요. 네. 그게 포털에 등장할 때 또 한 번 걸러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 증상도 많이 여태까지 보여줬죠. 네. 장충기 사장 문자에서도 드러났듯이 불리한 기사가 나오면 그 불리한 기사를 물타기 하는 기사가 바로 이어서 나오죠. 보도 장충기 사장 문자 같은 경우에는 보도 자체도 사실 다 검색해도 20건이 안 나왔어요. 네. 전 언론에서. 그런데 그게 네이버 메인에 뜬 것은 저희 민원연에서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네이버에서 찾아왔죠. 한 건 있었다. 그래서 정정을 하려고 뭐냐 그러고 보니까 저 밑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보도에서 잠깐 1시간 정도 노출이 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도 노출이 굉장히 없는 거죠. 예.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예. 예. 자. 여기서 이제 저희 구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삼성 관련 보도에 민감하다기보다는 이건희 회장 일가 네. 보도에 대단히 그렇긴 하네요. 민감합니다. 네. 예,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삼성과 이건희 회장 일과는 다른 거죠. 예, 다른 건데 여하간 지금은 구분하지 않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보도가 아예 안 됐던 사건들도 많아요. 예, 예, 그중에 맞죠. 대표적인 사건 얘기 하나 들어봐 주세요. 사실 가장 대표적이라기보다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골랐는데요. 삼성 직업병 피해자 관련 보도. 네. 이게 굉장히 여러 건의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재판이 이어졌기 때문에 보도량이 굉장히, 그러니까 보도해야 될 아이템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의 모두가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7년 3월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숨지고 같은 해에 반올림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들의 투쟁으로 이 삼성 직업병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많은 그 어떤 산재를 인정받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방송사 전용 조감 뉴스에서는 반올림 관련 보도, 특히 산재에서 이겼다 이런 내용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예. 그런 판정 받았던 뉴스는 없었죠, 대부분. 예. 예. 그나마 인터넷 언론에서는 보도는 되지만 삼성의 그 입장을 받아 쓰는 그런 수준의 보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짧게 앞에 보도하고 뒤에 이제 해명. 그렇죠. 예, 삼성 해명.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삼성의 장충기 관련 그 문자 관련 내용이 무보도된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편파적인 게 이런 무보도거든요. 없는 척하는 불공정 겁니다. 중에서도 최고의 불공정 보도인 거죠. 네. 예. 보도를 하게 되면 어쨌든 양쪽 소식을 조금 더 실어야 되는데 네. 아예 없어요. 이런 네. 보도들은. 예. 자, 그럼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한 보도를 한번 네. 뉴스공장에서도 열심히 너무 많이 지적해서 제가 뭘 할 수가 없더라고. 오늘 가져오랬는데 뭐야 자기가 다 해놓고 왜 나오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빠뜨린 것도 있을 수 있고 정리를 하면 왜냐하면 이게 너무 없으니까요. 네. 이 관련 보도가 예. 올림픽도 중요한데 네. 당연히 다른 보도도 중요한데 이 판결은 사실 지난 그 촛불 집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촛불 집회 없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사건이고요. 그렇죠. 예. 촛불 집회 없었으면 구속도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인데 겨우 1년 지나고 나서 석방돼 버렸잖아요. 네. 자, 일단은 지금도 판결 포탈에 뉴스가 없어요. 뭐도 할 수 없어요. 없이 저희 계속 하는 찾기 겁니다. 힘듭니다. 밸런스를 맞추려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자. 자, 이제 하나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공장장이 너무 여러 사례들을 쭉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냥 아예 깊이 있게 조선일보의 주옥 같은 사설 하나를 그냥 제대로 파자. 왜냐면 이게 피해자를 교과서고. 범죄자 만든 거? 예, 네. 교과서고 그 교과서. 이 내용이 사실상 거의 모든 언론에서 조목조목 이제 가져다가 이 프레임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석방을 옹호하는 교과서 교범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범 조선일보. 6일 이재용 사건 피해자를 범죄자 만든 것 아닌가라는 사설이었는데요. 아닌가는 약간 제가 보면서 자기들도 약간 피해자 만든 거다 하고 싶은데 만든 거다 하고 싶은데 네. 거기서 망설였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닌가? 언론인 척한 거죠 잠시. 네. 예, 조선일보는 일단 1심 판결에 대해서 판사가 증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속 청탁을 발견했다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판결이었다라고 비판합니다. 거꾸로 예. 판사의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2심에 대해서는 이런 무리한 판결은 2심에서 대부분 바로잡혔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2심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실제 제시된 증거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사설에서 말합니다. 제시된 정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걸 다 무시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딱 단정하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특검과 정부가 이 사건을 키웠고 이 부회장은 그 상황에서 희생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거꾸로 공격을 네. 특검과 현 정부에다가 해요. 그렇죠. 현 정부가 왜 여기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재판은 그 이전에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박 전 대통령에게 더 심한 형을 가하려고 사건 구도를 바꾼 거다. 강요당한 사람이 갑자기 뇌물 공여 범죄자로 바뀐 거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희생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정말 제일 황당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대통령이 기업을 겁박하고 강요한 사건을 기업의 뇌물 상납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는 고비마다 재판에 개입했다. 청와대는 재판 도중 캐비닛 문건을 찾아 특검을 통해 법원에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언대에서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억지로 정경유착 모양을 만들려고 했다면 수사가 아니라 정치 공격이다. 거의 완전 적반하장이죠. 진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이 기사 내용이 뭐냐면 정부가 그러니까 이 재판. 네. 그리고 이 재판이 시작된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였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뒤집어 놓냐면 조선일보는 현 정부가 이재용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온갖 짓을 다 했다는 식으로 지금 투덜거리는 거예요. 캐비넷 문건이 그걸 찾아서 법원에 제출했다는데 캐비넷 문건을 만들어서 거기 납두고 간 사람들이 잘못인 거죠. 박근혜 정부가 냅두고 했는데 그걸 발견했는데 안 줍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야, 대단합니다. 2심 판결을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나 봐요. 2심에. 뭐라고 하냐면 2심 역시 삼성의 일부 승마지원금을 뇌물이라고 판정했다. 그러면서 또 투덜거려요. 거절하기 힘들었다 해도 공무원 부패에 조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뇌물죄 유죄를 선고했다. 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제일 화가 나는데 현 정권이라고 했어요. 네. 현 정권에서도 기업들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도대체 뭐죠? 이게 왜 들어간 문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기업에 뭔가 돈을 요구하기라도 한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지금 한 것처럼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항상 현 정부를 걸고 들어가요. 네. 아무 상관도 없는데 현 정권에서도 기업들이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뭐 돈이라도 요구하면 줘야 되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인은 대통령 요구를 거절해도 감옥 가고 거절하지 않아도 감옥에 가야 하나 이렇게 투덜거려. 거절하고 감옥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줘야지 그러면. 아무튼 이 부회장을 선량한 피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온갖 억지는 다 가져다가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설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그 1심,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기각했던 판사 그분이 삼성 장학생이라는 매도와 문자 폭탄에 피해를 입었었다. 누구라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 위축되기 마련이다. 라면서 문자 폭탄을 하는 시민을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는 아직 법과 양식을 우선하는 꼿꼿한 판사들이 있다. 2심 판사들도 온갖 공격을 당할 것이다. 지금 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를 바치는 기둥이 아직은 건재하다고 느낀다. 라면서 2심 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런 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바치는 기둥이라고 자기들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예. 자기들이 기둥이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걸 비판하는 시민사회는 몰지각한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그렇죠. 이제 기둥이라는 거예요. 네. 삼성 홍보실도 이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남사스러워서.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까지 못해요. 이쪽에서 다 해주는 거죠. 긁어주는 거죠. 자, 이재용 판결에 대해서 이 조선일보 사설, 이것을 다른 언론이 거의 모두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도들이 많이 있어도 대부분이 이 내용 중에서 한 꼭지 한 꼭지를 또 보도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 반론하는 게 시간이 아까워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추각해내는 논리를 조금씩 떼가지고 이걸 다 하려니까 자기도 남사스럽잖아요. 네, 못해. 이렇게까지 다 하는 거는 정말 빤스 벗는 거거든요. 이게 막 아유 진짜 저도 이거 읽다가 좀 부끄러웠어요. 네. 남사스럽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지? 이렇게까지 해주기 힘들거든요. 네. 뭐 중간중간에 한마디라도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비판하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됐다든가. 네. 그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홍보실도 최소한 반성을 합니다. 한마디 쓸 텐데. 네. 야. 홍보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그런 예의를 보이는 척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조선일보는 언론인 양 또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편을 들어버리는 거죠. 이 정도는 삼성과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우리의 언론이 진짜 삼성의 또 하나의 가족이다. 그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다, 이번 보도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가족이에요. 네, 국민은 다 아는데 네. 자신들이 언론인 척하는 거죠. 사실은 삼성 가족이면서. 좀 그런 거예요. 가족도 이 정도면 1촌입니다. 1촌. 이렇게까지 어떻게 할 수 있나. 뭐 네. 적당히 반발이라도 빼지. 네. 예. 한번 읽어보세요. 찾아서. 야.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면은 그렇고요. 네. 방송국 보도는 제가 다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방송국 보도는 어땠습니까? 사실 방송사 전역 종합 뉴스들도 거의 비슷한 보도인데요.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방송사 이재용 판결 관련 보도량을 보니까 SBS가 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 삼성 관련 보도는 SBS가 잘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민영방송인데 네. 다른 것보다 SBS가 삼성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해요. 네, 강하게 네. 비판합니다. 그거 좀 특이합니다. 특이하기는요, 뭐 경쟁자라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아니, 자, 경쟁되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SBS는 삼성 광고를 안 받나요? 네. 그렇진 않죠. 잘 안 주나요? 어쨌든 삼성 보도에 있어서는 SBS가 제일 날카로운 면이 네, 있어요. 날카롭습니다. 네. JTBC는 11건을 보도했는데요. JTBC는 아무래도 삼성 관련해서 입을 다물면 더 비판이 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도 제대로 보도를 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고요. 네. MBC와 TV조선이 10건, 그리고 KBS가 6건, 채널A와 MBN이 가장 적은데 4건, 3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채널A와 MBN은 최대한 보도하지 않자. 보도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주의고요. 조선일보가 제일 앞에 나서서 네. 예? 홀딱 벗고 뛴다면 예. 동아일보는 약간 엉거주춤해요.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가능하면 보도하지 말자야 우리는. 예. 이쪽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도가 없어요 잘. 그냥 눈에 나지 말자. 뭐 이런 나지 말자. 이런 거고요. KBS와 SBS는 판결을 둘러싼 잡음을 전달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MBC와 JTBC는 재판부 논리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TV조선 10건 했다고 해서 비판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기뻐했어요. 그렇죠. 그 TV조선이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수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빤한데요. 먼저 이들은 그 판결의 그 문제점 같은 것은 짚지 않습니다. 국민적 감정 이런 것도 하지 않고요. 이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번 판결이 충분히 법리적으로 나올 만한 판결이었으니 너희들 따지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걸음걸이도 당당했다 이재용 이런 거. 예. 판결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전달하는 보도는 열심히 합니다. 요런 판결이었어. 이러니까 따지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아니 하죠. 그거 있었잖아요. 걸음걸이도 당당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있었어요. 예. 예. 그럼 깨깨기로 나옵니까?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엄청 고생했다. 그리고 그의 인간미가 대단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하죠. 아버지한테 바로 하는 효자다 뭐 이런 네, 거. 그렇죠. TV조선 5일 보도 이재용 2심 집행유예 353일 만에 석방이란 보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법정 밖을 나서자마자 얼굴엔 미소, 걸음걸이는 당당. 구치소 직원들에겐 목례를 3차례나 합니다. 3차례네. 석방 소감을 묻자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고 또 직원들한테는 엄청 예의 바르시죠. 인간적이고 네. 막 아니 난리 났어요. 네. 그리고 또 슬퍼요. 울먹이기도 하시고. 네, 세인트예요, 세인트. 세인트리예요. 네. 그리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관련된 소식을 읊습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간단하게 무슨 뉴스예요. 그리고 여기를 또 차 타고 뒤로 쫓아다니면서 찍기도 했어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무슨 대단한 일 났다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최대 실적을 삼성전자가 올렸지만 반도체 외의 사업 부분은 성장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빨리 복귀에 경영을 챙길 거란 시각이 우세하다. 라면서 빨리빨리 복귀해달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또 주죠. 어디서 어느 시각이에요 이게 도대체? TV조선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복귀를 할 때 네. 빨리 하려고 하는데 밑자락을 깔아주는 뉴스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빨리 하라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6일자 다른 보도에서는 IOC 위원이던 아버지 이 회장이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외부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나올 건가 보네요. 예. 밑자락을 까는 게 이제 복귀 계기가 평창이다라고 슬쩍 흘려주는 이런 보도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평창 직전에 판결 내고 평창 동안 잊혀지고 그다음에 딱 나타나는 그렇죠. 그런 복귀 계획을 세웠나 봐요. 네. 뉴스를 읽어보면 삼성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 계획대로 보도를 해주니까 예. 빨리 경영 복귀하고 네. 그 빨리는 올림픽 이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뉴스 속에 삼성 홍보실에서 다 준 거기 때문에 깔려 있어요. 예. 삼성 관련 뉴스는 이상하게 SBS가 네. 매우 날카롭다고 했는데 삼성 관련 뉴스가 이 이후 또 나왔어요. 예. 두 개, 이제 8일날 두 개의 네. 보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다스의 각종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해준 정황이 드러나서 압수수색을 당했죠. 네. 그리고 또 같은 날 경찰이 2008년 삼성 특검 당시에 확인되지 않았던 삼성의 4천억 원대 차명 계좌를 확인했다. 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사안은 삼성에 불리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도량이 적었습니다. 다른 정부들은 거의 안 다뤘는데. 네. 근데 이제 8일 있었던 두 사안을 모두 전한 방송사는 MBC, SBS, JTBC 뿐이었고요. 검찰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혐의로 압수수색. KBS는 모두가 없었어요? 네. 아예? 두 사안을 모두 안전한 방송사 3개였고요. 그 MBC, SBS, JTBC만 모두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 소송 대납. 요거는 KBS, MBN, 채널A가 전혀 보도하지 않았어요. KBS는 아직 정신 못 차렸네요. 예. 그리고 경찰이 삼성의 차명 정신 못 차린 게 계좌를 아니죠. 아직 새로운 사정이 안 왔군요, 여기는. 예. 그 삼성이 차명 계좌 발견한 거 이것은 TV조선과 채널A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가 대부분 삼성 관련 보도 불리한 거는 네. 조선일보는 나서서 그 걸음걸이도 당당 해주고 네. 그다음에 나서가지고 이거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야 막 소리 높여주고 하잖아요. 네. 맨 앞에 서서. 동아일보는 그렇게까지 못해요, 보니까. 네. 아예 없는 척 보도를 안 하는 전략으로. 그렇죠. 예. 그 삼성전자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것은 MBC가 굉장히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SBS, JTBC가 한 건씩 보도를 했는데 MBC는 그 단독 입수한 다스 내부 자료를 가지고 다스 소송비가 40억 원 가량 들었고 한 가지 소송인데도 미국 대형 로펌 5곳이 동원되었다. 5곳 이상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이 미국 대형 로펌이 자신의 로펌은 작은 로펌들에 비해서 규모도 크고 명성도 높아 수임료 수준이 훨씬 높다라고 못 박아놓고 정작 다스가 수임료를 부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억지로라도 지급하고 싶다면 거절할 의사야 없지만 그러지 않겠다면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 미국 대형 로펌에서 했었다는. 아니 천사들 났어요. 네.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너무 수임료가 높기 때문에 다스는 수임료 못 낼 거야.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안 웃기죠. 받을게. 네. 너 꼭 준다면 할 수 없지 뭐. 청구는 하겠지만 의사가 없다. 이런 내용을 MBC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돈을 안 주면 소송을 맞지도 않는 게 네. 당연한 미국의 로펌이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사실 무슨 그 자원봉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기업을 위해서. 근데 이제 말이 너무 웃겨요. 우리는 수입료 너무 높으니까 다스가 부담하기 어려울 거니까 굳이 준다면 뭐 받긴 받겠지만 청구는 안 할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MBC는 이 미국 로펌의 수석 변호사들이 다스 소송차 2차례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모든 비용을 자비로 처리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스의 법률 비용을 대납했다는 그 삼성이 대납했다는 정황을 매우 구체적인 문건을 제시하면서 두 건을 보도하고. 이건 단독이에요. 네. 그런데 다른 방송사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대충 보도를 했고요.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피의자 입건 관련 보도에서도 좀 차이가 있었어요. 이게 정부에서
추가해서 발표를 한 거니까 일단은 보도는 했죠. 그런데 이제 KBS와 MBC, MBN은요. 삼성이 신고를 깜빡했지만 2011년에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냈다. 그리고 늦게 신고하는 바람에 소득세 80억 원을 탈루한 것 정도로 보도를 하는데 그쳤어요. 여기는 추가 취재가 없어요 보니까. 네. 예. 그런데 SBS와 JTBC는 여기서 추가적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SBS는 삼성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특검 이후에도 계속 만들어졌었다. 그리고 새로 드러난 차명 계좌 260개 중 상당수가 특검 후에 개설됐고 이 회장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경찰이 밝혔는데 왜 이 내용은 다른 언론사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탈루했었다라는 정도로만 보도하고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거죠. 중요한 게 특검 때 2008년입니까? 그때 특검 때 잡았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반성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막 난리 났었죠. 그렇죠. 삼성에서도. 예. 근데 그 이후에 260개나 지금 드러난 것만 그렇죠. 260개를 참여를 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사실. 예. 특검으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예. 특검 이후에 260개를 또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더 중요한 뉴스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때 이 사실은 다루지 않아요. 그리고 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최근 이 회장의 차명계좌 32개를 추가 발견했다. 차명계좌가 더 있을 것이라는 의심과 함께 돈의 성격에 대한 의혹도 커진다라고 SBS는 보도를 했습니다. 다스 관련해서는 MBC 보도가 아주 좋았고요. 네. SBS 관련, 차명계좌 관련해서는 삼성, SBS 보도가. SBS가 좋았어요. 예, 이거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MBC 최근에 그 폼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MBC 점점 뉴스.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단독에 대한 욕심보다는 이제 드러난 문제점들 중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관점을 잡아서 지금 SBS처럼 예. 이렇게 좀 지적해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찾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주 많이 칭찬할 수는 없지만 나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 MBC가.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친박 뉴스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군요. 네네. 예. 그리고 JTBC도 피의자 차명계좌 관련해서 공소시효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때문에 이게 자료가 많이 분실되고 없어지고 해서 추가 차명계좌 관련된 수사가 필요한데 어렵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채널A는 보도 안 했겠죠? 채널A는 너무 웃긴 게요. 두 소식을 모두 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두 소식을 모두 안 전하는 날 무슨 보도를 했냐. MB 맏형 아들 긴급 다스 회동 해서 이상은 다스 회장과 이전 대통령 아들 이시영 씨가 청와대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된 영법 빌딩에서 1시간에 걸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삼성 관련된 얘기는 안 하면서 요건 보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시영 씨가 마약한 거 있었잖아요.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면서 고영태 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상대로 소송했잖아요. 그 결과 이 씨가 승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소식은 굉장히 자세히 전합니다. 이 동화의 스탠스 좀 이상해요. 예. 지금 주류에서 좀 밀려난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 뉴스를 좀 하고 계시죠. 최전선에서 좀 밀려난 거. 동화가 이게 조선이 아주 최전선에서 삼성을 변해준다거나 아주 최전선에서 이제 현 정부 각을 세우고 있다면 동화는 약간 이렇게 밀려나가지고 약간 엉거주춤한 상태가 아닌가. 뭐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조용히 있겠어요라는 메시지를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다루지 않거나 곤란한 네, 것은 네. 입장을 못 세운 거죠. 다루지 네.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다스가 큰 뉴스니까 네. 다수를 다루긴 다른데 근데 뭐랄까 MBC처럼 단독이라고 할 만한 이 주류 뉴스에서는 비껴나가지고 네네. 이상은 회장과 이시영 씨가 만난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회의했다 그게 전부예요. 주류에서 벗어났어요. 밀려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 언론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삼성이 신제품을 내놓거나 이러면 진짜 난리 나거든요. 모든 전 방송사가 두 꼭지 정도는 다 핸드폰 신제품 나왔다. 예. 시연하고 온갖 종류의 그 칭찬을 다 해요. 그거 진짜 돈 받고 하는 거고요. 예. 예, 돈 받고 하는 거고. 근데 그렇게 보도하면서 이렇게 삼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재용 일가 그 일가에 대한 보도는 완벽하게 그야말로 완전히 포하고 안고 끌어안고 가족이죠. 예. 예.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한 2주에 한 번 정도는 네. 이렇게 민원연과 함께 주요한 뉴스를 언론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 하청공장을 돌리고 계신 임상훈 소장님이라고 할까요? 하청공장장이라고 할까요? 하천공장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디어의 새 장을 열고 있는 하청공장장 임상훈입니다. 저희 뉴스공장이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네. 하청공장도 사실 장난 아닐걸요? 아, 그렇죠. 월요일 날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은 네. 검색 순위가 그리고 이제 그 순위가 확 올라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같은 경우도 전체 두 군데를 제가 올리는데 한 군데는 전체 7위. 7위? 네. 전체. 오, 전체에서. 또 하나는 그게 이제 더 이제 많이 있는 데라서 전체 25위. 25위도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25위. 파티가 이렇게 팟빵이. 네. 팟빵이 몇 개인데요. 팟빵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팟캐스트가 몇 개인데요. 예. 그렇죠. 몇만 개 될걸요. 그래서 한번 격려차 공장장이 한번 방문해 주시면. 싫어요. 네. 자, 아니, 여기서 하는 것만으로 네. 충분합니다. 네, 자, 우선 올림픽 외신 관련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예. 네, 이번에 올림픽 쯤 해가지고 외신들의 보도가 이제 많이 나왔는데, 네. 일단 몇 가지, 좀 언급을 해드리면은, 외신이 9일날 올림픽이 시작된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이 방북 초청을 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어떤 네. 보도들이 나오는지를 좀 전해드릴게요. AP통신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유산을 결정짓는 순간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도 아니면 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개막식 보도는 김여정 부부장과 악수하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뒤로 돌아서. 네네. 그 사진을 다 탑으로 뽑았어요. 맞아요. 제가 본 외신들은. 예. 예. 그러니까는 그거를 전하면서 이제 이렇게들 언론이 제가, 어떤 언론인지는 잊어버렸는데 올림픽 시작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제목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악수하는 장면이 네. 선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일어났었던 네. 장면이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히스토릭 모먼트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한 군데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네.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진이 포털의 메인에 안 걸렸어요. 저도 굉장히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을 반영하는 정황이라고 봤는데. 네네. 우리나라 포털 그 시간대에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거든요. 이제 올림픽과 관련해서 평화올림픽을 주장하고 북한이 단일팀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김정은 여동생 소위 이제 자기들끼리는 백두혈통이라고 그러죠. 네. 쭉 이어지는. 그렇게 부르죠. 백두혈통 김여정과 악수하는 장면으로 쭉 이어지는 하나의 드라마가 만들어졌고 그 장면이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일단 전 세계가 보도를 했어요. 네. 주요 외신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당시 포털은 제 그 시점에 뭘 보도하는지 찾아봤는데 이 사진을 보도한 곳은 없었어요. 우리 포털 중에는. 그리고 이제 방금 김여정 부부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외신들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교 무대의 성공적인 데뷔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CNN 같은 경우도 금메달감이다. 외교 부문 금메달감 이런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워낙 뭐라고 할까요? 호우 불호가 분명히 드러나다 보니까 북한이 이번 올림픽에서 많이 부각이 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시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어제였던가 그제였던가 르몽드에서 사설로 하나 글이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은 이번에 평창 올림픽 전후해서 스포츠 경기로서의 올림픽을 가리고 세계 미디어 외교 모델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분명히 또 이제 이거를 악의적인 활용을 할 언론이 있는 걸로 저는 이제 짐작이 가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북한이 이번 그 올림픽을 활용을 해가지고 성공적인 외교적인 어떤 그 발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가리고 올라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외교 싸움에서 미국을 이겼다는 그런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 점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자꾸 이제 북한이 부각됐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눌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도를 해버리거든요. 우리 보수 매체에서는 그렇게 호도하는데 외신에서는 미국이 밀렸다예요. 네. 논조가. 네, 맞아요. 그 펜스가 왔는데 정작 아까 그 처음에 왕따를 당했다. 말씀하실 때 오면서 들었는데 정확한 그 말씀하신 거고 이미 그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펜스의 행동은 굉장히 그 외교의 어떤 그 사실은 그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는 어떤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될 수 있잖아요. 스스로 고립시켰다 이런 평가거든요. 네. 미국이. 굉장히 유치한 어떤 행동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미 외교전에서 북한에 졌다. 미국이. 그런 그러니까 이번에 그 르몽드의 사설도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르몽드 말고 네. AP였던가요? 정확하게 하도 많이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워낙 많이 쏟아져서. 예. 네. 그 중에서 이제 이 펜스가 주요한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크게 다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행동들이 미국의 외교적 구립을 더욱 강화시켰다, 자초했다. 왜 그러고 왔냐? 이런 논조예요. 네, 한마디로 잘 못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좀 세련되게 해가지고 북한이 이렇게 막 치고 나올 때 미국에서도 세련되게 앞에서는 대국인 것처럼 행동하고 뒤에서 제재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옹졸하게 악수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않고 그러고만 왔냐. 네. 그런 겁니다. 그것과 이제 약간 다른데 어쨌든 언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가 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이번에 평창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좀 언론들의 굴욕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 우리나라 언론 굴욕이 하나가 있었죠. 안나 파이필드라고 하는 도쿄 특파원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네 제가. 우리나라 아예 기레기라고 쓴 거예요? 네네. 아예 한국말로 기레기라는 말을 쓰면서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봤어요 이거. 네, 사진 보셨죠. 그러니까는 그 북한의 그 예술단인가요? 왔을 때 이제 쫓아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들어가서 줄 서 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자 화장실 들어가서 줄 서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거. 그러니까 북한 여자 공연 그 예술 단원들이 여자 화장실 앞에 줄 서 있는데 우리나라 사진 기자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자였겠죠. 그랬겠지만 어쨌든 간에 화장실 안에까지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거 이거일 거라서 사진을 찍었어도 그걸 이제 배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또 냈어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쿄 특파원인 안나 파이펠드가 이래서 기레기라는 소리를 듣는구나라는 말을 기레기를 한국말로 썼어요. 한국말로 기레기라고 써가지고 빨간 영어로 쓰고. 예. 그러자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서 바로 사진을 내린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심각한 내용이죠. 그 미국의 NBC 방송 평창 올림픽 개회식 중계하던 도중에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그 일본이 한국 식민지 지배하면서 이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 본보기를 보여줬다. 한국인들이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무리를 빚으면서 물론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날 생방송 중에 이제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는 어려운 어떤 이런 거. 더 뭐라고 할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해설자가 아무나가 아니라 조슈아 쿠퍼 레이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아 나름 전문가라고 하면서 그 해설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한일 관계의 시각이 어떤가? 이게 이제 일본의 지난번에 이 북핵 위기 초반에 작년에 한참 얘기했지만 사사키 재단이라든가 일본 우익들이 미국 지식인 사회에 굉장히 침투했거든요. 침투했다는 거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돈도 많이 후원하고 이 시각을 유포를 많이 했어요. 또 게다가 이 시각이 그럼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했을 때 박근혜 정권 때는 뉴라이트 이명박 정권 때 마찬가지고 소위 이제 정보나 고위 관계자들이나 혹은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들이 비슷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뉴라이트. 이게 뉴라이트 시각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MBC한테 뭐라고 하기도 속으로 찔리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난 9년간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찔려요. 맞습니다.
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네. 그 9일날 아까 이제 그 말씀드린 그 MBC 보도가 있었는데 10일자 이제는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보수 일간지죠. 타임스죠. 타임스가 선수 입장 당시에 그 우리가 들고 있었던 그 한반도기 있잖아요. 이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해설을 달았냐면 두 적이 한 깃발을 든 것보다 일본이 소유한 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비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 일본 시각이거든요. 완전히. 아니, 이건 정말 할 말이 없나. 아까 뭐 내용보다 더 끔찍한 얘기거든요. 일본이 이번에 일본 언론들이 한반도 기기에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 이 얘기였거든요. 아니, 이거는 어떤 논란의 어떤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일본이 소유한 섬에 대한 소유권을 한국이 주장한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본 언론이 한 말을 그대로 베낀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사실 영국에서 더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 유력 언론 아닙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근데 누가 봐도 이게 독도 얘기했잖아요. 이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독도를 표시하면서 제주도에다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그걸 독도라고. 이 사안에 자기들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이 개막식이나 이런 거 해설할 때, 네. 어쨌든 아시아 전문가나 나름대로 먹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검색하고 쳐다보고 그러면서 튀어나온 멘트들 중에 하나, 혹은 일본의 영향을 직접 받았거나 그런 멘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나름 전문가 혹은 특파원들이 썼다, 보도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따위니까 일반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평론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번 한 주 보니까 외신들 포함해서 우리나라 아까 이제 한 언론도 했습니다만은 수준 미달의 언론들 이거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국제뉴스가 많이 있는데 시리아 내전도 있고 독일 대연정도 거의 끝나가고 몰디브도 난리가 났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죠. 그럴까요? 네. 시간도 다 됐어요. 아니면 하천공장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천공장에서는 그러면 이번 주 이슈가 몰디브니까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몰디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녕.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